기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갑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승 의원님, 계속적으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볼 때마다 정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도대체 뭐지? 예. 라는 그 의문점 하나가 머릿속에서 정말 물음표가 떠나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밝혔던 그 정말 이렇게 행동들조차도 어떻게 폭행을 하는 행동이라든가 닭을 백숙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보면 예.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머리에 칼날을 왜 저렇게 서로 간에 같이 해야만 할까라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또 후속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직원한테 내가 안주를 주겠다 그러고 생마늘을 그냥 하나를 입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주먹을. 혹시 예. 한 주먹을 드셔보셨습니까? 안 먹어봤죠. 그 사실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머리를 몸에 붙여보셨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보통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농촌에 살았을 때 거머리가 몸에 붙으면 진짜 간지럽고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거를 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 너 몸에 붙여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거머리를 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참 어처구니 없는 네. 일이었습니다. 최 교수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거머리에 붙이고 나서 퉁퉁 부으면 그거를 보고 웃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몸 가학성 기질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기질이 있다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이 양 회장이라는 사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그렇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이 남 힘들어하고. 괴롭히는 거를 그렇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을 괴롭혀가지고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예컨대 또 머리 염색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남자 직원들한테 파란색, 빨간색 머리 염색 시켜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카페에 데리고 가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일부러 쳐다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게 눈길이 되면 가죠.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남한테 저런 모습, 뭐 독특하게 튀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한테 주목을 받는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도 나왔지만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찍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걸 또 소장을 해요. 네. 그 소장했단 말은 본인이 또 수시로 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남을 때리고 남을 폭행하고 남을 괴로워하고 남한테 뭔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 양태로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박상규 기자, 뭐 제대로 좀 많이 알고 있겠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 회장의 기행과 엽기적인 행동에 피해를 당한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양 회장은 과시를 좋아하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약간 가학적인 증세가 있었다고 이렇게 진술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직원들한테 마늘을 강제로 먹인다든가 워크숍 가가지고 한 주먹을 그리고 술을 그 자리에서 토할 때까지 먹인다거나 토하는 순간에도 화장실 못 가게 하고 그 자리에서 토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좀 가학성하고 과시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가령 이제 직원들을 강제로 불러서 이렇게 강제로 머리를 염색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카페를 갑니다. 야외 카페 같은데 그러면 그 머리를 이렇게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갈색으로 물들인 그 성인 남성분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쳐다보죠. 그런 풍경과 상황을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풍경과 상황을 좋아했다. 그러면 과시라는 게 결국에는 권력의 과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장악력, 그리고 네. 회사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이 명령한 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만족감을 느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일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내용이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과거에 이 회사를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 평가를 해놓은 네. 점수가 있었는데요. 1점부터 5점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평균이 1.8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점을 준 어떤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1점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다. 0점을 주고 싶은데 1점이 최하한 점수를 주는 거여서 그렇게밖에 줄 수가 없었다라고. 0점이 없어서. 네, 그렇게밖에 줄 수 평가하는데.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가 업계가 1위라고 해서 업계 1위 회사니까 좋은 여건과 어떤 대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네. 이 지금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 회사 위디스크에 대한 회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장점 라인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나 담배 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좋다. 술 잘 마시고 담배 잘 피는 사람들은 승진 기회가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어떤 면접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담배를 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랍니다. 이거 마치 옛날 80년대, 90년대 군대 가서 담배를 피지 않는 그냥 후임 병사에게
그 고참이 담배 피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회사 내에 흡연실이 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내에서 또 담배 피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서 군대식 문화, 저런 어떤 강압식 문화가 결국 양진호 회장 때문에 사내 전체에 저런 문화가 퍼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된 것 같지 않은데 이 양진호 회장이 또 하나의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합니다. 박상규 기자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보는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는 그해 겨울에 양 회장 회사 다니던 사람들, 퇴사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사건을 가져왔었는데요. 사실 양 회장이 사회 저명 인사 혹은 좀 사회 지위가 높은 분을 자기 회사로 불러서 집단 폭행을 가한 아주 가혹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제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보도할 예정인데요. 양 회장이 4명을 시켜서 자기 회사로 분을 불러서 제가 전직 직원 폭행 영상에 나타난 것처럼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그 분이 구타를 당하고 나서 바로 얼마 뒤에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몇 년 동안 이 사건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의 동영상은 현재 제가 갖고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증인이 있죠. 증인이 있고 목격자가 있고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직원이 보는 상황에서 4명이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좀 약간 부담스럽고 사실 그분도 이제 자기 사건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가해자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나 무려 3년, 4년 동안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2013년에 일단 폭행 사건, 교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네. 사실 그 폭행의 이유가 뭔가 하면 약간의 그 아내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교수와 자기 아내가 뭔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고 동생과 지인을 동원해서 폭행을 하는데 그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한 4년 정도 신고를 못 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은 있었겠죠. 그걸 신고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또 자기 나름대로는 이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자기도 그 분도 굉장히 교육계에 좀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참고 있었고 그러다가 4년이 지난 작년 6월에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건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려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그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니까 고등검찰청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히 폭행이 있었는 건데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는 게 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재기 수사 명령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즉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내려보내서 그때 수사가 부적절했으니 다시 한번 수사를 하라고 했고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받고 있는데 성남지청에서 지금까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방금 마지막에 과연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하는 게 타당할 것이냐라고 했고 성남지청에서는 그 양 회장이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 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밝히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 이걸 한번 볼게요. 4월에 이번에 올해 4월에 다시 수사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됐다. 지금이 11월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참 검찰에서 이른바 재기수사 명령해는 사건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단순히 이것이 어떤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이렇게 일부러 늘리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사건이 밀려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밀려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뒤에 형사 고소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렇기 5년. 때문에 죄가 밝혀진다고 하면은 형사적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양진호 회장이 해외에도 사업이 있어서 해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조사해서 불러도 뭐 해외에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 조사를 못해서 자꾸 미뤄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제는 그렇게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해외 출국 금지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속히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건도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폭행 사건 내지 강요 사건이 있었다라는 점에 비추어서 상습성이 상당 부분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소시효 얘기를 제가 여쭤보면 2013년 12월에 벌어지고 공소시효가 5년이면 올해 12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했는 때로부터 지금 그 5년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 해봤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재기수사 명령을 그걸 받았던 성남지청으로서는 네. 이 공소시효 5년이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끝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박 기자가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이제 기사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그 안에서 왜 이게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도 강한 좀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의 어떤 유착, 비리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는지, 그렇게 고소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조사가 안 되고 또 무혐의 처리는 왜 됐는지. 네. 그러니까 무혐의 처리되니까 다시 조사하라고 지금 명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뭔가 양 회장이 뭐 2천억 자기가 갖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 돈을 가지고 또 혹시나 못된 짓을 한 건 아닌지, 또는 뭐 검찰이나 경찰과 결탁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박상규 기자가 아무래도 취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밝혀낼 뭐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근데 네. 검찰도 이 부분을 좀 조사해야 돼요. 그 당시에 왜 저렇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네.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고 저렇게 미적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취재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압박감, 이 제보자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고 기자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보자가 이 박상규 기자를 찾아간 이유가 있었다라고 네. 합니다. 워낙 양진호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산 자체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 이야기를 해준 대로 피해자가 내가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가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이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동영상 봤듯이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저렇게 폭행을 하고, 또 심지어는 워크숍 가서 위험한 흉기를 휘두르는 그런 어떤 장면까지 일본도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피해자로서는 정말 공포, 무섭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박상규 기자를 특별하게 찾아갔다라고 한 이유가 정말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자에게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제보를 할 당시가 2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제보를 하고서도 구체적인, 사실 제보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증거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제보자가 내용이나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데, 제보자가 제보를 하면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상세하게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정리한 증거 뭉치만 기자한테 던져주고 그대로 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전이었는데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였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 회장이라는 사람이 취재 과정에서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걸 제보자는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양 회장이 사과문을 게재를 하긴 했는데 예.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사과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과라고 하면 본인이 언론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저렇게 숨어가지고 휴대폰도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SNS에다가 저걸 올려가지고 그 사과하는 척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인터뷰하기로 약속했다가 취소한 것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인터뷰하기로 약속해 취소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빠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저렇게 고통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한 저 사람들은 과연 뭡니까 대체? 자기 아들은 걱정하면서 저 젊은 사람들한테 저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뭐 회사 운영에 손 떼고 향후 임직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직분도 갖지 않겠다. 저것도 순간을 피하기 위한 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저 집은 다 가지고 있고 뭐 돌아오려면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올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 집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심산밖에 안 된다. 정말 네. 사과한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자기 돈 다 환원하고 저 잘못한 사람들한테 변상하고 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비난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예. 더 구체적으로 사실 이렇게 사과문을 봐서 그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판단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지만 예. 지금 저 사과문은 절대로 3인칭의 입장, 자기가 그러니까 사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어떤 자기의 존재감이 그대로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했다는데 용기가 네. 아니고 부끄럽고 참담하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해야지, 이걸 얘기하는 게 용기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뭐 좌절감, 그러니까 직원들이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원들의 좌절감과 비통함은 자기 자신이 판단했을 때 자기의 비통함과 좌절감인 거지, 그걸 판단을 그렇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깨닫지 못했다. 지금도 반성을 못하는 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그 행동이 뭐였는가 하면 회사를 잘 추스르려고 했다.
회사를 그냥 때렸다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를 추스르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직 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분은 위로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로를 하는 거고 네. 자기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잘못과 사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 단어를 한 단어 보면 여전히 아직도 자기는 주인공 시점에서 사과문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광수대까지 좀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존의 웹하드와 관련된 뭐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성인문을 제대로 이제 필터링하지 못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수사팀 27명이 투입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광역수사대 형사 15명이 추가 투입해가지고 총 42명이 이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폭행과 관련된 부분, 뭐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요. 올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리벤지 포르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양진호 회장이 운영한 이 웹하드 업체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성인 이 카테고리 코너에 성인 인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부적절한 성인 동영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는 과정에도 그런 어떤 성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게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더욱더 심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웹하드 업체, 인터넷 사업자로서 충분한 그런 어떤 장치나 필터링한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쌓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 폭행 부분이고 직원들을 괴롭힌 부분에서도 용두사미로 또 끝나는 거 아니냐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태산명동 서일필처럼 굉장히 그 사회적 반응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나중에 갔더니만 옛날에 그 조현민 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났고 그 이외에 이명희 전 이르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각됐고 결국은 다 그 구속된 케이스 하나도 없이 했는데 이번도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도 폭행이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해까지 갖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합의해버리면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이른바 음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제대로 필터링 안 한 이른바 성폭력 범죄 방조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에 입사해 있는 회사 직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 회사의 장점이란 것은 무료로 엄청난 양의 그와 같은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거기에 19금 이상의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갑질 그 자체보다도 업무 자체에 대한 위법성, 불법성 이런 부분으로 처분될 가능성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